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흐린 날씨 탓에 해맞이가 어려웠지만 해맞이 명소마다 많은 인파가 모여서 2024년 새해 소망과 안녕을 빌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기도 했지만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꼭 100일이 남은 날이기도 했는데요. 정치권 역시 신년 인사회와 국립현충원 참배 등 바쁘게 움직이며 저마다의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민생을 국정 중심에 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청룡의 힘으로 평화, 민생, 민주주의 위기 다 털어내자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선거가 있는 새해, 아무쪼록 민생을 우선한다는 정치인의 약속이 잘 지켜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월 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늘 혁신해온 70년. 쌍용 자동차가 새 이름 KGM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KGM의 70년을 함께해준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1월 토레스 구매 시 0.7% 초저리 할부 혜택과 상담 고객 모두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합니다. 지금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잠시 후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연결해서 우리 교육의 새해 계획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부터 우리 지역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른바 BYC라고 불리는 봉화, 영양, 청송, 이 북부권 시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한 곳이죠. 바로 봉화 영양군. 이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올 초부터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해 왔는데요. 자, 그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죠.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양수발전소 건립을 추진을 해왔었는데, 지난달 27일 이제 전력거래소에 의뢰해 개최한 우선순위 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양수발전소 건립에는 봉화와 영양 외에도 전남 곡성과 구례, 경남 합천, 충남 금산 등 여러 지자체가 참여를 했고요. 과거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적으로 양수발전소를 건설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여러 발전사가 유치 의사를 밝힌 지자체와 함께 사업자로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심사 결과 경남 합천군과 전남 구례군이 각각 900메가와트, 5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립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요. 또 봉화 영양과 함께 충남 금산, 전남 곡성 등 4개 지자체가 예비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자, 우리 지역에 이제 봉화 영양이 예비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인데, 네네. 자, 우선 사업자는 경남 합천, 전남 구례예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유치 성공한 건지 반만 성공한 건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게 반만 성공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양수발전 사업소의 사업자의 선정 결과를 발표를 했을 당시에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
이번 심사에서는 필요 물량인 1.75기가와트의 20% 범위 내에 포함된 사업자들을 우선 사업자로 선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선 사업자로 선정한 게 경남 합천이랑 전남 구례고요. 그 적격 기준을 통과를 했으나 필요 물량에 아직 필요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 4개 지자체를 예비 사업자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바뀌게 되면 새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4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우선 사업자든 예비 사업자든 관계없이 양수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업자 가운데 2곳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탈락을 하게 되면 그 지위는 예비 사업자, 그러니까 봉화나 영양을 포함한 4개 지자체가 바로 승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이제 합천하고 구례가 선정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예타 조사를 해봐서 탈락되면 그 밑에 순위 그 나머지 4개 시군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우선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이 차이점을 좀 알고 싶은데 이 우선 사업자, 예비 사업자, 건립 시기 등등 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2곳을 건립을 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나 발전 사업 허가 그리고 전원 개발 실시 계획 승인 등 남은 행정 절차를 거치면 2027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은 2034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4개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예비 사업자들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2035년부터 36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선 사업자가 34년 준공이고 두 곳이 그리고 예비 사업자가 35년 혹은 36년까지 준공이에요. 큰 차이가 없네요. 1, 2년 그렇죠. 차이예요? 네. 그렇죠. 우선 사업자, 예비 사업자,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준공 시점도 말씀드린 것처럼 1,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고, 그래서 영양군이나 봉화군, 그리고 경상북도도 사실상의 유치 성공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큰 차이가 없군요. 네네. 불과 1년 차이, 2년 차이, 준공 시기가 이런 차이점이 있고,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준공 시점은 크게 차이가 없고, 예타 조사는 또 동일하게 받는다. 이런 건데. 자, 만약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우선 사업자 2곳, 이곳이 이제 만약에 이제 예타, 탈락하게 되면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시원하게 한 번에 우선 사업자로 턱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니라서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실상 우선 사업자와는 이제 비슷한 지위를 얻었다. 이런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결국 이제 봉화나 영양 모두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인데 일정 부분의 인구 유입 효과라든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보통 발전소 하면 핵발전소, 태양광, 풍력, 기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양수 발전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가동이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먼저 양수 발전소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죠. 네. 양수 발전소는 상부댐, 하부댐에 낙차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전력 수요가 적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댐의 물을 위로 끌어올리고 또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는 상부에 있는 댐의 수력을 활용을 해서 전력을 생산을 합니다. 배터리 기반의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개념을 확대를 해서 대용량이면서도 또 긴 주기의 저장 설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에너지 저장 장치로 꼽히는데 이제 저수지물을 이용하는 건데 전력 수요가 적을 때는 아래 저수지의 물을 위로 끌어올린다고요. 윗댐으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전력을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전력을 쓰면서 아래 저수지의 물을 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서 전력 수요가 많을 때는 그 상부댐을 이렇게 내려 보내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거군요. 그 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럼 그 저수지 물이. 이런 거군요. 양수 발전소가. 지역에는 이미 예천군 용문면에 한 곳이 있고 또
청송군 파천면에도 이제 양수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뭐 총 8곳이 있고요. 그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뭐 지금 예천 용문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백산 하늘자락 공원이라 그래서 이쪽을 이제 뭐 일대를 관광지 공원화로 이게 조성이 되는 상태입니다. 예. 그 특히 이제 그 양수발전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 위주의 이제 발전 공기업들이 탈석탄 기조와도 계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뭐 각 지자체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양수발전소를 짓고 뭐 지역의 인재를 육성을 한다거나 기숙사를 마련한다거나 또 뭐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고 적극 홍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을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는데 그 네. 물을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친환경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서는 국책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건설 과정에서 지역의 큰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 이제 500메가와트 기준의 양수발전소 건립에 이제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전남 구례군의 이제 설명을 보면 네. 투입되는 비용만 이제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만 한 10년간 1조 4천억 원 정도에 달하고요. 건설에만 9,800억 원에 소득 유발 효과가 이제 한 2,500억 원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례군은 6,800명 정도의 고용 창출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소멸 위기 극복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를 하는데, 구례군의 인구가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4,300명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15,700명 정도인 영양보다는 많지만 29,600명 정도인 봉화보다는 적고, 그래서 어쩌면 지역의 영양이나 봉화처럼 동일한 상황에 놓인 구례군이 기대하는 것만큼 봉화나 영양에도 비슷하거나 또 그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럼요. 예,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 효과 때문에 영양, 봉화, 양 이제 군이 정말 처절하게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같이 유치하게 돼서 잘 됐고, 자, 지금 봉화 영양에 들어서는 예비 사업자지만 지금은 예타 조사도 똑같이 이제 받고 이제 네. 2035년, 36년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자, 지금 위치가 어디냐, 어디에 들어서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봉화를 좀 보죠. 네. 봉화에 들어서는 양수발전소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 봉화군 소천면 두읍리와 남해룡리 일원에 이제 500메가와트 규모로 이제 조성이 되고요. 예. 그 총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 정도, 총 공사 기간은 10년 정도를 들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는 예비 사업자로 선정이 돼 있는데, 올 초쯤에 되면 이제 2024년이 이제 올라됐으니까 올 네. 초쯤에 되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새롭게 수립이 되거든요. 예. 그 반영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6년쯤에 준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봉화군은 과거에도 2019년에도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추진을 했었는데 고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유치전을 진행하면서 봉화군은 이제 2019년에 탈락했던 게 주민 수용성 문제다, 이렇게 보고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내부 결석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봉화는 이렇고, 자, 영양군은 상대적으로 봉화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때 잠깐 영양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가는 곳마다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예. 그 영양은 이제 1월면 용화리 일원에 봉화군보다는 설비 용량이 더 크거든요. 1000메가와트급 양수 발전소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배군요. 이 봉화군의 네. 2배 규모로. 그 예. 사업비는 2조 원 정도에 달하고, 그 영양군은 지금 특별 지원금이라든가 기본 지원금, 사업자 지원금에 대해서 직접 지원금 이러면 한 1,000억 원 정도의 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해 4월부터 영양군은 이제 간이 중심이 돼서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단을 꾸렸고, 또 주민이라던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범국민 유치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서명운동이라던가 결의대회 등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두 지자체 모두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고 성과를 낸 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양수발전소가 지어지면은 어느 정도나 길게 이제 가동이 되는 건가요?
건설 기간은 10년이고 뭐 60년간 가동이 되거든요. 아, 꽤 오래 그러니까 하네요, 가동을. 네, 뭐 앞으로 한 70년 정도인데 그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에게는 이 양수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는 이 양수 발전소가 말 그대로 발전 동력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6곳이 선정됐는데 경남 합천은 소멸 위기가 이제 전국에 220개가 넘는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고요. 아, 합천이요? 네네. 아, 그리고 또 우리 저 의성이 상당히 소멸지수 높은데 네. 여기보다 더 높군요, 합천이. 네. 예. 그리고 이제 충남 근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뭐 5만 명이 넘는데 어허. 이 중에서 35%가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인 뭐 말 그대로 진짜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그렇죠. 예. 뭐 전남 곡성은 인구 수준도 이제 봉화랑 비슷하고 양수 발전소를 유치하는 지역에는 1,000억 원에 달하는 뭐 지원금도 나오고 또 준공 후 이제 60년간 이제 운영이 가능한데 네. 연간 14억 원 정도의 지방 세수 증대 효과도 있습니다. 아, 예. 뭐 그런데 반대로 또 누군가에게는 이제 댐이 건설이 되다 보니까 삶의 터전이라든가 고향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주민 수용성 문제가 떠오르기도 했는데 네. 그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혐오 시설들 유치에 매달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뭐 봉화만 하더라도 당장 2019년에 실패했던 거를 다시 유치를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영양이나 봉화의 양수 발전소 유치 소식이 마냥 긍정적으로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아, 또 이런 이면이 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래 뭐 새해에는 이제 뭐 소멸 위기와 같은 말을 좀 이 시간은 조금 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수도권이나 이제 대도시에만 편중돼 있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이라든가 또 국토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 되는 뭐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봉화와 영양의 양수발전소 유치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백정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공양미를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6시 25분 향해 가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우리 교육의 방향이 궁금한데요. 새해 첫날 경상북도 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을 연결해서 새해 인사도 듣고 새해 계획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종식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해맞이는 좀 보셨나요? 어디 행사장 다녀오셨어요? 예. 예, 다녀오셨고. 가까이서 해맞이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셨고요. 예. 예. 자, 우리 경북의 교육 가족들에게 새해 인사 덕담 한 말씀 먼저 좀 전해주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도민 그리고 우리 교육 가족 여러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이 출범한 지 6번째 새해를 맞는데 그동안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아침인데 새해 첫날인데 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이렇게 새해 인사도 주셨고 자, 이제 2024년 새해에 역점을 둬서 추진할 경북교육청의 교육 정책은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좀 전해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 코로나 휴유증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우리 선생님들 교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화로운 교육 공동체 회복에 무엇보다 먼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학생 정신건강 위기관리 전담 팀을 올해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습에 관한 문제인데 아이들 질문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질문이 중요했습니다만은 특히 챗GPT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도 질문 수준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질문이 꼭 필요한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글로벌 미래 역량을 키워서 세계 교육 표준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 유학생들 유치하고 지금 그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정부와 교육 지원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만들겠다. 학생 마음 건강도 챙기고 교권 보호에도 신경 쓰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교육 불평등 문제라든지 학습 손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자, 2024년 학습에 집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구체적으로? 예, 그동안에도 뭐 기초학력, 기본학력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1수업 2교사제도 활용을 하고 또 기초학력 전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올해는 특히 학생 주도형 수업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사회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찾고 이것을 질문을 만들고 서로 수업 대화를 통해서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대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면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걸 묻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생성하는 교육과정 이것이 개념 기반 수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과정을 올해 진행하도록 하고 질문대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제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군요. 학생 주도형 수업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갈수록 학령 인구가 이제 줄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특히 더 그런데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해도 경북 전체 2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데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은 11,500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과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함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그 교육발전 특구를 지금 그 교육부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이런
우리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서 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돕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학령 인구가 줄면 사실은 이제 작은 학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학교는 강점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협동학습이나 이런 그 질문하는 그런 수업들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특정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온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계속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경우에는 지금 타시도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해외 우수 유학생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우리 지도가 전국적인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끼리는 그 서로 그동안에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온라인 수업을 비롯해서 공동 수업, 도농 이염 교실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해외 유학생 유치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경북교육청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원래 이제 전국 최초로 그 대학에는 많이 그동안 왔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처음입니다. 예. 이 고등학생들은 아직 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도 어려움이 좀 있고 해서 모두들 그런 생각은 가지면서도 실행을 못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서 원래 특성화고등학교 8개 교에 48명이 입학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 되면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6.25 전쟁 이후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인데 지금은 경제대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성장할 때 많은 나라 도움 받았듯이 우리도 도와줘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학령 인구 감소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 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 쪽이나 이런 쪽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미국 등 선진국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 정착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도 이제는 그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 학생들이든 우리가 인재를 육성해서 우리 지역에 그 지금 필요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유학생들이 입학하게 된다면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확대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직업교 고등학교 시설 잘 되어 있는데 충원율도 채울 수 있고 산업체 구인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도내 8개 학교에 모두 48명의 고등학생입니다. 이 고등학생 이 유학생을 유치했다. 이게 이제 전국 처음이라고요. 고등학생 유학생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과거에 어려울 때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듯이 해외 많은 나라에 이제 코리안 드림을 이제 실시하겠다,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교육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이제 들어서 걱정이 좀 되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나 줄었는지 좀 궁금하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지난해 후반기에 그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 우리가 받을 돈을 적게 받은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원래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4,600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출 구조 조정을 하고 또 이 재원 배분을 예산 편성할 때 제로 베이스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상태고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 우리가 그동안에 자체로 적립했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1,3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세회 그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기본 운영비나 교육과 관계되는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학생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행사라든지 해외 연수나 이런 쪽을 많이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준비했던 기금도 활용을 하고 또 이번 기회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심을 해서 학생들 교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교육 예산이 4,600억 원 정도에 줄었는데 전년 대비 한 8% 가깝게 이렇게 줄어든 예산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적이 과거에 있었나요? 교육 예산이 이렇게 많이? 그동안은 우리 그 예산이 그 내국세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세금이 잘 거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교육 예산이 너무 많아서 걱정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2025년이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예, 이 고교 학점제가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가 25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사실 여의청에서는 22년부터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 준비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선택 과목 확보가 중요한데 특히 좀 작은 학교가 많은 경우에 학교 자체에서 선택 과목을 다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 학교와 공동교육 과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도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경북 온라인 학교를 개교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규모 학교라든지 또는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그런 그 희소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그 과목 선택권을 보장을 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도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남기실 말씀, 못다하신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고 또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발전했던 것은 그 바탕은 교육에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미래도 역시 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북은 예로부터 인재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경북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교육 구성원 모두와 함께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성장을 해왔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갑진년 새해 아침이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으로부터 신년 인사와 또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새해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었습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새해 첫날. 예. 2024년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네. 안동 MBC 허황구의 오늘의 오들 애청자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오늘입니다. 라디오 오늘. 네, 라디오 오늘이요. 예. 새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간의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올 4월에 이제 우리 총선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벌써 연말 연시에 이제 총선 국면에 들어가서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4월 총선이 갖는 의미가 좀 각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현 정권이 계속 힘을 실어서 이제 정국을 이어갈지 아니면 정치권이 전체가 이제 쓰나미가 닥쳐서 뭔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지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하기에 국민들 가슴속에는 심판의 열기가 가득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단지 이제 그게 어떻게 터질지 어디로 향할지 그게 지금 관심의 대상인데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총선 전망과 앞으로 우리나라 1년 동안의 뭔가 구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연말연시 정치권 요동친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태풍 전야 그 찻잔 속에 그 미동 같아요. 앞으로 이제 2월, 3월 공천 시기가 되면 얼마나 요동을 칠지 지금 상상이 그렇죠. 안 갈 정도로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출범했는데 자, 국민의힘 그 총선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먼저 이제 여당의 상황을 한번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분열과 동시에 지금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혁신과 분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 거는 혁신인데 예.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꾸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혁신과 분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 이전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이 정상적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네. 아주 모욕적인 방식으로 몰아내고. 뭐 김기현, 이준석 다 그랬죠. 예. 그렇죠. 예. 검사 출신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하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게 잘 보시면은 검사 대통령, 검사 여당 대표, 그리고 검사 새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은 지금 총선을 주도하는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여당이 이제 검사의 수중에 완전히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제 이 여권발 혁신이 어떤 정치적 평가를 받을지 총선에서 그게 이제 관심사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집권 여당은 검사의 손에 들어갔고 검사들이 이제 정치판을 장악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누가 봐도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월, 3월 되면 공천이 이제 시작될 텐데 이게 지금 상당한 그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선 의원들의 물갈이가 지금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건가 물갈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상하다시피 검사가 다수 그 자리에 배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과정을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수가 아닌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검사 정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일당을 목표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검사 정당을 뿌리내리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당을 목표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중도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보자면 일당을 목표로 한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예. 그럼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정치 혁신인지 그 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요번에 지난 1년 동안 쭉 봤을 때 검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치인이나 이 우리의 아주 주요 유력한 기업인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로 다루는 것 듯한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 지금 검사정당, 우리가 이제 소위 검사정당이라고 부를 만한 여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굉장히 역풍이 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를 실종시킨 그 책임을 물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천명하는 그런 투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지금 30년 동안 우리가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 민주화를 통해서 선진국에 도달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민들 정치 수준 높은 국민들이 또 있을까 싶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 아주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냉정한 그런 평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보통 사람이 중도적인 시각에서는 다들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당내에서도 그 현역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 정치 전문가고 아주 뭐 선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고수들인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는 찍소리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 이게 더 개탄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분들은 어쩌면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여당의 이제 변수라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제 탈당, 신당 창당 선언한 건데, 자 이준석 그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저도 이준석 대표가 탈당한다 오래전부터 예고를 하고 신당을 만든다고 예고를 하고 이제 날짜까지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2월 27일. 예. 그게 이제 본인이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 되는 해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준석이 저러고도 결국은 또 국민의힘에 눌러 앉거나 나중에 통합을 할 거다 이런 아주 의심스러운 그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맞아요. 탈당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못을 박았어요. 더 이상 통합은 없다고. 총선 전까지는 이거 전제 달았죠. 그렇죠. 총선 전에는 통합 없다.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제 정치는 뭐 생물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본인도 행보를 할 테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총선 전에 그렇게 이제 못을 박아놓은 거는 이 정치인 이준석은 검사 한동훈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준석 대표도 검사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난 여당 대표이고 그는 사실은 그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상납이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정치적 판단을 받은 게 아니라 파련치범으로 몰려서 그 여당의 윤리위에 손을 빌어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인이 왔다면 아마 타협의 여진이 있었을 건데 검사가 오면서 아마 타협을 완전히 끊었던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전 정치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간 걸 보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헤어질 결심을 이제 완전히 굳히면서 거기 길을 따라서 이제 젊은 정치인들 천하람이라든지 이기인 같은 보수 정치인들이 따라간 걸 보면은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검사의 손을 벗어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 파괴력은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이게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든지 검찰의 몰상식한 여당 접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 유권자들이 저는 그냥 놔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에 의한 정치 실종, 검찰의 엘리트 의식으로 무장한 이런 좀 폭력적인 방식의 이 정치 실종, 이런 것들이 이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준석 신당은 상당한 그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또 이제 좀 이따 얘기할 야권의 그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분열이 지금 이제 완전히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그 떨어져 나오는 표도 이준석 신당에 상당히 갈 것 같아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네요. 정말 이렇게 돌이켜보면 집권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 강제적으로 끌어내리고 김기현 대표 강제적으로 끌어올리고 또 다시 김기현 대표를 다시 강제적으로 끌어내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보면서 아마 진짜 이 보수 지지층에서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런 판단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 제1야당 민주당에 대한 하실 말씀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12월 30일 날 그 전 대표 이낙연과 전 대표 이재명이 만나서 이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결과는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맹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나는 공식적으로 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낙연 전 대표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러시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2년 전에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씨한테 패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낙연 씨를 잘 모르지만은 사실 그의 스펙을 보면은 서울대 출신의 신문 기자에 국회의원 다선을 했고 전남 도지사 했고 국무총리 했고
집권당 대표하고 대통령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스펙은 정치적 스펙은 다 쌓았거든요. 예. 그러고도 사실 지자체장에 불과한 이재명한테 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은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말하면서 이재명 씨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 많은 스펙을 쌓으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얼마나 실현했는가 하는 거를 묻고 싶어요. 별거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이낙연 씨가 보여준 정치적 대의가 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이제 곤란한 처지에 빠진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를 지금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끌어주는 거 보면은 정치가 참 비열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낙연 씨는 저 이준석 신당하고 달리 제가 볼 때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거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좀 높게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12년 동안 자기 정치를 해오면서 몇 번 떨어지고 그러면서 돌발적으로 또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여당 대표가 된 적도 있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도 만들어낸 그런 능력 있는 젊은 정치인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지금도 정치가 실종된 국민의힘에 있기보다는 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신당을 차리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이낙연 씨는 정치적 대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고 어쨌든 뭐 10년, 20년, 30년 후에 지금 되돌아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이라는 이 정치인의 이 관계들 최근 1년의 그 관계들이 참 많이 회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한 1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의 결론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총선의 최종 키는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의 선택과 거취에 따라서 이번 총선에 이 판도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당내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이 상당한데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그의 리더십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친명, 비명, 86 세대 또 비운동권 그 출신 정치인들이 이게 통합이 될지 아니면 공중분해가 될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국적인 결단을 내릴 건지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주고 이 국면을 돌파할 건지 아니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 대선 후보 자리 때문에 저러고 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견리망의의 정치를 한다고 판단이 났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그의 앞날을 결정해야 될 결정적인 시기가 다가온다고 보는데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면서 이 국면을 넘고 우리나라 유권자들도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의 키는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